안녕하세요. 네, 정샘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봤어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생각인데, 이 모의고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질문, 그 다음에 주중에 있었던 질문을 이 시간에 먼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5월과 6월에 기출 문제 분석 시간, 분석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 강의 시간 지난주 마지막 주차가 이제 서양화와 관련됐던, 서양 미술사와 관련됐던 내용이고요. 요게 7주, 8주 이렇게 수업을 전개했었는데 요 과정 중에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 아니면 설명해 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좀 질문 좀 해줄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 챔벌레인 요 작품을 좀 볼 거예요. 챔벌레인 작품을 궁금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챔벌레인이 이렇게 자동차를 압축하는 그 경향으로 작품을 줬는데 요게 이제 누보네알리즘 작가들의 경향하고 좀 비슷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세자르, 아르망 이러와 같은 중요한 누보네알리즘 작가 그러한 경향들과 비슷한 작품인데 요 작품은 지금 요 그림은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그 젠슨 책에 있는 그런 작품 도판이에요. 482번 도판으로 나와 있는데 요게 챔벌레인 도판입니다. 그때 질문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잠깐 다른 작품으로 워낙 압축하는 게 다 똑같은 기법이니까 압축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경향이다 해서 챔벌레인이라고 했는데 젠슨에는 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첫 번째가 누보네알리즘. 쓴 기법 중에서 압축 시리즈로 제시했던 작가가 세자르, 그 다음에 챔벌레인. 그래서 챔벌레인을 좀 했고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요거 이제 주중에 있었던 질문인데, 그 곤잘레스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세 번째가 라울 하우스만에 대한 질문인데,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여차저차 설명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르게 설명을 들었나 봐.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제 여러분 친구나 혹은 선후배나 어떻게 뭐 스터디나 해서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작가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을 나한테는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그렇게 들은 학생들은 이러이러하게 설명 들었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라고 얘기를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 선생님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되겠지 얘기가.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말 못하고 이렇게 눌려있다 보면 그 사람이 속병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막 답답하고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도 잘 안 듣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와 급기야 본인도 가만 있어봐. 그럼 선생님이 말을 잘못하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교하게 딱 명료화 시켜 드리려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곤잘레스가 어느 유파냐라는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곤잘레스는 평면회화처럼 어떤 유파다라고 얘기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작가예요. 그 작가를 가지고 어떤 유파를 써라 하는 건 좀 그 문제가 좀 무리한 거지, 좀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곤잘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식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체로 1880년 요때부터 건축과 그 다음에 조각
뭐 그 다음에 요런 쪽에서 주로 재료가 철로 바뀌어 나가요. 철.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에 철 사용했던 게 그 에펠탑. 그렇게 되고 이제 건축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그 시카고 학파. 기능주의 건축.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능주의 건축이 그 벌집 모양, 요즘 말하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철, 유리, 콘크리트,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그 엘리베이터. 이러한 그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 그냥 이렇게 성략곽 형태가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입체파가 생겨요. 그런데 이 입체파의 대표적인 작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카소, 그 다음에 브라크는 입체파 공식적인 활동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공식적인 활동을 안 했고 그들 모임에 같은 전시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레제, 그리스 이런 작가들이 오히려 입체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죠. 그러나 이제 미술 사학적으로 뒤돌아보고 얘기해 보니 그들의 사고와 사상과 조형 혹은 기법들이 전부 다 입체파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피카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피카소의 친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곤잘레스죠. 그런데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입체파의 파생적인 유파가 프랑스 버전은 어떻게 되죠? O로 시작해요. 그렇죠. 오르피즘으로 시작하고요. 이탈리아 버전은 미래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버전은 두 가지 유파가 있어요. 절대주의랑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이렇게 되는데 특히 구성주의가 입체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각과 건축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영향,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조소의 기법을 논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조소기법 첫 번째는 소로 시작해요. 소조. 소로 시작해서 니은. 두 번째는 돼지 아니고 조각. 디귿번 요럴 때 뭐라고 그러죠? 구축이라고 그러죠. 구축. 자, 우리가 이럴 때 구축이라고 그럴 때 어떤 걸 구축이라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용으로 시작해. 접으로 끝나. 용접할 때. 그쵸? 용접할 때 구축 조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전부 다 구성주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 되죠? 구성주의 1913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서론이 길어졌어요.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 전체가 무슨 주의의 영향을 받다? 초로 시작해. 초인실주의 영향을 받죠. 자, 초인실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부터는 대체로 초인실주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적 성향. 그러니까 주제가 실존적이거나 혹은 꿈 이상, 무의식 이런 것들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주변 이야기 다 했어요. 이러한 기초를 놓고 곤잘레스를 이해하면 돼. 자, 곤잘레스는 피카소의 친구와 같은 역할. 그래서 용접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카소에게 전수해줬고, 심지어 피카소 작품의 용접을 곤잘레스가 다 했어요. 거기다 사인 피카소가 피카츄 이렇게 했죠. 거의 대다수가 곤잘레스가 있어요. 피카소의 그 30년대 이후 철조각은 거의 곤잘레스가 있어요. 반면에 피카소는 곤잘레스에게 입체파의 어떤 조형적 의지를 많이 알려줬죠.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곤잘레스의 재료는 철. 철은 무슨 기법? 용적 기법, 구축 기법. 그죠? 그리고 연식 혹은 실존적 사상은 초현실.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딱 떨어지게 곤잘레스에게 너 무슨 유파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좀 무리스러운 문제고, 그렇게 보는 건 조금 너무 경직된 사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우리 송영수 작품 있었던 기억나죠? 우리나라 송영수. 영어 수학을 잘하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송영수. 영어 수학은 못하고, 물론 잘했어요. 영어 수학은 잘하고. 어쨌든 송영수랑 곤잘레스 작품이 있을 때 그 지문도 초현실주의라고 언급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송영수랑 이름 바꿔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현실적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거를, 다른 쪽 학생들은 좀 한 가지로만 배우는 것 같았어요. 입체파로만. 그래서 입체파로 배우는 것 뭐 틀리진 않지만 그것이 완벽한 논리는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대라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곤잘레스 1번. 요 페이지 고다음 요 밑에 좀 올려볼게요. 1930년대 홀리오 곤잘레스는 조각의 발전에 주양 기여했다. 그의 독창성은 단지 철의 사용, 추상적 경향을 가진 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재론에서 선적인 구성을 포착했고 그가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특질을 작품에 부여한 공간에 있다. 그러면서 초현실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25년, 33년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다른 걸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가 요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면 올려보면 뭐 자드킨, 그 다음에 가르갈로, 곤잘레스 이렇게 됐죠. 피카소 이렇게 됐죠. 522번 좀 내려올게요. 520번 피카소, 뭐 곤잘레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고 화면 좀 올려보고요. 조각의 철 가공 산소 용적 기법 정식 곤잘레스 그를 추상으로 이끈 조형 미술의 새로운 형태로 도달했다. 철이 예리한 윤곽선, 윤곽선 이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작가를 그 공간적 드로잉이라고 그래요. 공간적 드로잉.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좀 볼 겁니다. 그 젠슨 책을 제가 안 가지고 왔나 봐요. 젠슨 책에 보면 젠슨 책의 곤잘레스에 대한 책이 523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처음에 초현실주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곤잘레스는 초현실주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곤잘레스는 젠슨 입장에서는 초현실주의. 연식으로는 역시 또 초현실주의. 영향 관계로는 입체파의 영향. 기법적인 측면은 구축 조각. 그렇게 되는 것이 명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연식 초현실주의. 또 젠슨 책에 명시되어 있는 건 초현실주의. 영향 관계로는 입체파.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구축. 그렇게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곤잘레스 그렇게 설명하고요. 세 번째 라우라우스만 보겠습니다. 다음 도판 볼게요. 라우라우스만 요 작품이에요, 그죠? 요 작품에 논술 문제가 있었어요. 논술 문제에 이 작품의 양식 2가지 적어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양식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양식이란 사전적으로 개인적인 양식, 단체적인 양식, 시대 양식, 국가 양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다다 양식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기법의 아상블라주, 세 번째는 꼴라주랑 오브제가 있는데 꼴라주는 회화에 사용하는 기법, 조각에는 뭐라고 해야 돼? 오브제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치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우리 프린트물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하실 게 필요해요. 그 문제는 요 책에서 나왔어요. 요 책에서 이제 이렇게 큰 페이지가 있고 요 내용을 앞에 우리 요거예요. 요게 좀 양페이지 걸쳐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시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올려보세요. 위로 화면. 네, 올려서 이렇게 좀 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2013년 기출. 그래서 기계적 주상은 실상에서 발견한 오브제들을 끌어들여 만드는 아상블라주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도판. 이거 말고, 네. 콜라주 사전부터 읽어볼게요. 요게 콜라주, 미술 용어 사전 제가 스캔 떠온 겁니다. 콜라주 돼 있죠? 콜라주. 너무 깨졌다. 좀만 더 줄여보세요. 네. 사전들 갖고 있을 테니까. 보면, 풀칠, 바르기 따위의 의미였으나 전용되어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 회화를 가리킨다. 그래서 콜라주는 회화에 주로 속해요. 순전히 화면의 미적 구성을 위한 조형상의 수단. 화면.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화면은 몇 차원? 2차원. 다른 거요. 오브제로 볼게요. 요거는 같은 용어 사전, 미술 사전, 오브제 관련된 거. 오브제. 그렇죠? 오브제. 일반적으로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 미술사전 주제에 대응하여서 일상적인 합리적 의식을 파괴하는 물체 본연의 존재 방식 이렇게 돼 있고 오브제 아트. 오브제 아트는 오브제 조각이라는 용어. 오브제 아트 또는 오브제 조각이라는 용어는 미래파 화가 다다이스트 촌실주의자들이 표현한 구조를 표현해서 1945 이전에 사용했던 말. 그래서 아상블라주의 대용물. 자, 이제 내용 다 정리됐어요. 하우스만 다다. 그죠? 그리고 양식은 콜라주보다는 오브제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전도 그렇고, 그 원서도 그렇고.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콜라주는 주로 2차원 회화 기법. 오브제는 주로 3차원 조각 기법. 네, 주로 사용하는 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이걸 궁금해했던 학생은 이제 속이 좀 시원할 테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아마 있게 되면,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우리끼리 서로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가 가르치는 이 나라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책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도 왜 개인 사람인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적인, 그냥 내 개인적인 지식으로 작품을 분석하거나 해석해서 여러분들 알려주면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언어, 사전 혹은 강론서를 중심으로 수업 준비하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또 누구랑 또 어떻게 해서 아니야 뭐 이렇게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말이 오고 가거나 설왕설래가 되면 그냥 너희들 이렇게 틀려 그렇게 하고 여러분만 잘 맞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궁금하면 따로 또 불러주시면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워낙 인문학적 지식이 복잡 단안해서 뭐 이렇게 착각들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저도 말 실수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이제 교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알 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A형 보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답만 알려도 돼 하면 답만 쭉 알려줄 거고요. 이건 설명을 더 해야 돼 할 때는 설명을 좀 더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고 공부한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살짝 손을 들거나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내가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주말인데 날도 눅눅하고 굳이 여기 오래 잡고 있을 필요 없고 그쵸? 빨리 후다닥 끝내서 뭐 한 5분 있다 끝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1번 시각문화 미술교육에 관련된 거. 정답은 시각적 문해력. 선생님 비주얼 리터러시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주얼 리터러시나 뭐 시각적 문해력이나. 2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요게 이제 1, 2월 요게 3, 4월 요게 이제 5, 6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그 다음에 요게 9, 10월 11월 자, 앞에는 동그라미 뒤에는 네모나게 했어요. 앞에는 이론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 반, 심화 반, 교과서, 기출문제 분석, 예상문제 풀이 이렇게 되고 요때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영역별입니다. 영역별. 그래서 다음 주 개강이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가 미술 교육론이에요. 미교론. 문제를 이제 거의 반쯤 만들었는데 고민이 1주차가 2주차가 이렇게 1주차가 미교론이고 2주차도 미교론이고 그다음에 교수법이고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교육 과정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럼 미교론을 옛날부터 근대까지 하고 근대부터 현대까지 할 건가? 아니면 1주부터 아예 근현대를 다 그냥 셀이 다 섞어서 랜덤으로 할 건가? 이제 고민 중입니다. 얘를 고대부터 근대까지 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요. 좀 쉬면서. 요때 많이 좀 몰리게 되겠고요. 반면에 1주부터 다 섞어 놓으면 좀 긴장할 수는 있죠. 장점이 있지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교론에서 약간 좀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막 정신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9시 반으로 되어 있긴 한데 굳이 9시 반 할 필요가 있나 생각입니다. 9시부터 문제를 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전공만 시험 보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8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교론, 그 다음에 표현 영역, 그 다음에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까지 가면 8주까지 돼요. 이게 서미사 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요거는. 그러면서 11월 달은 모의고사 플러스 파이널 정리가 되겠죠. 11월 달은. 모의고사 플러스 파이널 정리. 마지막까지 문제로 계속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건데, 자, 여기까지는 이론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 전체 시험 전체가 얘가 100%라고 봤을 때 요걸 100% 다 끝내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지? 최소한 70% 이상 정도는 끝내놓고 80% 정도까지 입박해서 정리하고 내용하는 것이고 요때에 조금 새로운 것들 혹은 심화된 것들 혹은 조금 다른 각도로 배우는 것들이 좀 나와서 이것들의 전체가 1년 커리가 잘 짜여질 때 시험장에서 좀 안정적인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7, 8월, 9월, 10월, 11월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좀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로잉을 배웠다. 이때 드로잉을 배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드로잉도 배우고 뭐 스케치도 배우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특히 이때 드로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윤곽선 드로잉, 뭐 제스처 드로잉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되고 이때는 심화반이다 보니까 작품하고 같이 보죠. 혹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컨초 드로잉, 이게 컨초 드로잉구나라고 정교화, 명료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토대가 됐을 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지금 다루면 안 돼.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공부를 안 했다라면 지금 다시 윤곽선 드로잉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엔 1, 2월, 뭐 3, 4월, 5, 6월 달 드로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기초적인 걸 갖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오늘 처음 배우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논리가 맞느냐는 감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 여러분 시험 문제, 기출문제 잘 아시겠지만 2016학년도 2번 문제 때 크로스 해칭 문제 나왔었죠. 그럴 때 크로스 해칭은 평소 이때 배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15년도에는 문제 풀이 때나 나오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덜컥 열어보니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배운 사람은 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 드로잉,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마스터 해놓고 그것이 된다면 2번을 예습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 플러스 몇 문제는 새로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라파엘로 작품인데요. 요게 르네상스 시절이잖아. 요때는 주로 드로잉을 종이에다가 실버 포인트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을 해요. 재료 실버 포인트. 그야말로 은이에요. 은. 실버 포인트. 은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점점 갈색, 점점 진한 색으로 가게 됩니다. 단지 단점은 지워지질 않아요. 그 드로잉력이 대단해야 되는 거지. 장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비싼 실버를 쓰느냐? 목탄 같은 것은 번지잖아요. 다른 재료를 쓸 수가 없잖아. 목탄 그린 데다가 수채화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지? 그래서 실버 포인트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비쌌고요. 그 쇠 막대기에 은 촉을 집어넣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로잉 기법은 뭐냐? 해칭. 봐봐요. 기억번 이렇게만 하는 거 해칭. 니은번 이렇게 하는 거 크로스 해칭. 디귿번 지금 요거예요. 선영법. 저기 물어보실 때 인상 쓰면 제가 겁나요. 하면 인상 팍 쓰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선영법. 그거 보겠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겹치지 않고 평행하게 긋는 방법인데 단순하게 선이 아니라 명암 처리하는 거. 명암 만들기 위해서 아주 밀집해서 겹치지 않고 그리는 기법 선영법. 이렇게 외워두세요. 작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 네. 해칭은 이제 그 대상의 윤곽선,
목적이 있고 선형법은 명암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드로잉이 윤곽선 드로잉이잖아요. 그렇지? 윤곽선 드러낼 때 주로 해칭 기법을 좀 쓰는 거고, 대상을 드러낼 때, 형태를 드러낼 때, 근데 그 형태 안에 깊이 있는 명암을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입장에서는 해칭과 거의 같죠. 근데 목적이 좀 다른 거. 또 다른 질문? 2번부터 생판 모르는 거 나와가지고 조금 주눅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 배운다 생각하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린 드로잉. 자, 르네상스는 윤곽선 드로잉. 형태를 드러낼 때는 해칭이나 크로스 해칭. 그런데 크로스 해칭은 형태도 드러내고 명암도 드러내고, 크로스 해칭은 형태도 드러내고 명암도 드러내고. 자, 그런데 크로스하지 않고 그냥 겹치지 않고 명암의 목적이 있는 드로잉 기법, 선형법. 대표적인 작가 라파엘로. 주로 이럴 때 사용하는 재료 실버 포인트. 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아니 3번. 다음 작품에서 설명 중 기억력에 들어갈 용어. 기억은 비례. 니은은 콘트라포스토 혹은 대응 균형. 이거를 구도라고 표현도 해요. 콘트라포스토 구도, 이렇게. 그 두 개의 글자로 현혹되면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4번. 기억은 형이상학 회화. 니은은 트롱프레이 혹은 눈속임 기법. 자, 5번. 정답은 예술의욕 혹은 예술의지. 그냥 저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진지함인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분위기 막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색지각 이론 6번. 이론은 헤링의 반대 색설이에요. 헤링의 반대 색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색채의 대립 과정 이론이라고 그래요. 색채의 대립 과정 이론. 됐나요? 7번. 작년에 서예가 안 나왔었는데, 일단 그래도 문제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기억번, 균간, 원칙. 간, 원칙. 니은은 간과 결구. 간과와 결구. 이런 거는 뭐 그림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책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8번) 기억은 갈필. 니은은 성묵여금.
자, 이제 9번부터는 서술형이네요. 다문화에 관련된 거. 일단 출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유목화를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있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쓰는 글씨 생각을 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류, 학적, 이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선에서 끝나게, 그 다음 문제들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배점 기준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배점을 하면 자기가 얼마나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수로 채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유사 답안은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써도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급적이면 넣으려고 했는데 없는 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억지 부리지 말자고. 그래서 없는 건 없는 거, 있는 건 있는 거. 이렇게 매 문제마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색깔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여기다 색깔을 더 칠하겠죠. 그런 건 여러분 따라서 형광펜 칠하시면 돼요. 자, 1번. 그래서 아주 9번이죠. 9번. 다문화 미술교육에 관한 내용. 스튜어트 슬래터 그랜트 논의를 기초로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위한 5가지 접근을 설명한다. 이는 특수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내용을 교육하는 접근, 인간관계 접근, 그 다음에 단일 그룹의 연구 접근, 요렇게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책에서 낸 문제는 책에 나온 문장으로 나는 거야. 그리고 배점 기준표를 보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 단일 집단 연구, 요것도 정답. 요거는 그 학회에서 제시한 용어고, 요거는 이제 번역된 책에서 나온 용어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접근, 다문화와 사회 재건주의 접근이 해당된다. 여러분들 평소에 외웠던 5가지인데 말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냥 평소에 외웠던 대로 외우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 새로운데 이걸 외워야지 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미술교육의 방향 3가지는 첫째, 문화적 매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인류학적 교육. 두 번째, 비판적 시각과 사회 재건주의 교육. 세 번째, 학생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까지만 적으면 되겠죠. 3가지만 적으랬으니까. 이제 4번째까지는 알려드리려고. 동시대 작가 이슈를 다루는 교육.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거 3가지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됐나요? 혹시 선생님 이 단어는 안 될까요? 서술용에서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이 선형법을 저 뒷문제로 뺄 걸 그랬나? 초반부터 너무 무거운데. 10번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자료다 생각하시고 신문과 잡지를 내가 이렇게 요약해 드렸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지금 이제 문제를 실제 시험지로 받았죠. 7월달 문제풀이 때는 A4 용지로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A4 용지가 갖고 다니기 좀 좋지 않을까? 공부거리로, 그렇죠? 그럼 이제 A4 용지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오려가지고 신문, 잡지 양쪽에 구분해서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 상황 가만히 좌우로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이 신문의 장점, 또 잡지의 장점, 광고 효과에서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광고 효과 장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일단 신문에서 보급 상황의 단점, 광고 수명이 짧죠. 독자 계층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잡지는 아주 특정한 독자층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과 소비 대상이 구독하는 잡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광고 효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광고 효과는 신문이 장점은요, 일단 매일 발행돼. 그러니까 때에 맞게 광고할 수 있어. 확실히 많이 읽혀. 주목률이 높죠. 또 반복 광고 시리즈 광고에 적당해가지고 계속 누적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쇠뇌당하는 거지. 계속 신문을 보다 보면, 그 광고를 보다 보면 계속 좀 그래요. 잡지는 회람률이 높기 때문에 발행 부수 몇 배의 독자를 갖죠, 보통.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 동네 병원 가면 그 잡지 아주 너덜너덜해질 만큼 이렇게 계속 비치해 놔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컬러 인쇄가 좋아요. 그렇죠? 신문에 비해서 굉장히 좋죠. 또 소구력이 강하고 그림에 의한 설명, 필요한 광고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반면에 신문은 잡지에 비해서 고품질 광고를 제공하기 어려워요. 지면 선정에 따라 광고 효과가 영향을 받게 되죠. 잡지는 다양한 포맷 구성에 따라 열동률이 한다. 열동률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읽혀지는 거. 그러면 다양한 포맷 구성이라는 게 뭐야? 잡지의 전면을 쓰느냐, 세로면 쓰느냐, 가로면 쓰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또 표지 1, 2, 3, 4가 있고 또는 내용지에서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따라 다르죠. 이런 얘기예요. 한 후에 너무 많은 광고가 실릴 경우 광고 주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지. 자, 한편 잡지 특성에 따라 잡지 광고가 특히 유리한 경우는 잡지 광고 유리한 경우는 첫째, 전국의 중류층 이상 가장 일찍 광고할 경우나 특정 계층만 광고할 때, 그러니까 조금 고가이거나 중류층 정도 상품 홍보할 때 좋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효과 혹은 무드 광고, 요거를 소구점을 할 경우에 좀 유리하죠. 그 외에도요, 광고 효과를 지속할 경우 신뢰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피하라는 경우에 유리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신문과 잡지를 좀 정리하는 걸로. 정리란 읽고 부분 필요한 거 외우고 또 써보고. 계속 이어지는 이 어색한 분위기, 예배 분위기는 어떻게 할 건데 11번 오목하나예요. 7단계로 나눠봤는데 뭐 더 나눌 수도 있죠. 그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7단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어떤 활동하고 어떤 재료와 용구를 쓰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태까지 오목하나가 주로 메조틴트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것이 애칭, 아쿠아틴트 이런 거, 리프트 그라운드 애칭, 소프트 그라운드 애칭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죠. 우선 이런 애들 정리를 하는 게 맞겠지. 이 판화기법은 아쿠아틴트입니다. 아쿠아틴트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송진 쓸 수도 있고 수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지금. 그 문제 써 있어요. 수지 또는 송진가를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쪼개자면 1번 단계 이전에는 뭐부터 해야 돼? 판준비. 그지? 그런 것이 되겠지. 다음에 두 번째, 판 뒷면에 번호나 알코올 램프 등을 가열해서 수지 또는 송진가를 녹여 접착시키다. 그래서 아쿠아틴트는 동일한 금속판이라도 아연판보다는 동판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아쿠아틴트는 다른 판은 뭐
다른 재료 쓸 수 있어요. 아연판 같은 건 얇고 가볍죠. 다루기도 쉽고 덜 비싸고. 동판은 무겁고 되게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쿠아 틴트는 동판을 씁니다. 되게 무거워요, 이거. 이 모퉁이를 꼭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같이 무서운 무기가 없어. 몇 개를 욕심껏 또 이렇게 재단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구로 공구상가 가면 동판 파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사이즈 재면 정확하게 다 잘라줘. 문제는 잘라만 준다는 거. 그냥 몇 개를 들고 그냥 낑낑거리고 무거워서 이렇게 옮겨 이렇게 왼쪽 올리려다가 확 찔려가지고 막 허벅지 아프고 막 그래요. 그거 싫으면 그냥 화방 판화 전문 화방 있죠. 홍대 앞에 그 렘브란트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뒤에 비싸요 또 그런 데는. 어쨌든 판 준비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파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에 부식시키죠. 이때 네 번째 그냥 부식하고 부식통에 탁 담궈놓고 자기 딴 일 보면 될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깃털, 새 깃털. 근데 요즘은 새 깃털 찾기 어렵지. 그러니까 뭘로 해요? 그 백붓. 아주 부드러운 붓으로. 중요한 게 뭘 해야 돼? 기포 제거. 빵울빵울 기포가 생겨요. 부식이 생기면서. 이 기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역할을 해요? 부식 방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포를 내버려 두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꾸 쓸어줘야 돼, 이렇게. 니은번이 그렇게 되죠. 부식할 때 발생하는 기포를 부드러운 털, 붓으로 제거한다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물로 세척하고, 뭘 세척하는데, 물로? 지금 어디 갔다 나왔어? 산 속에 갔다 나와. 산. 질산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이거 막 손에 만지고, 탁탁 해서 얼굴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얼른 꺼냈으면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물부터 씻어야 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바지 입고 작업을 했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바지 구멍이 뚫려 있고, 막 노랗게 되고 막 그래요. 앞치마 하단부에는 무릎 아래쪽은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그래요. 조심조심 해도. 결국 쓰다가 이제 여름에 입어야 돼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일단 부식통에서 꺼내는 순간 얼른 물에 씻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진, 그 다음에 그라운드 니스를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벤졸 같은 걸로 닦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악화 작업을 하죠. 송진가루 뿌리고 넣고 뭐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해요. 그 다음에 다 되면 인킹, 그 다음 표면 닦아내고, 그 다음 프레스기로 인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동판의 일종의 기포 명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쿠아 틴트 혹은 뭐라고 그래요? 점막의 부식이라고 그래요. 요거 용어 오늘도 처음 배워요. 요거는 판화협회에서 명시한 용어 사전에 나와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점막의 부식. 그 다음에 밑줄진 기억의 역할 두 가지. 수지 혹은 송진의 역할은 첫째, 부식 방지지 뭐. 부식 방지. 그래서 매우 미세한 질감으로 균일한 색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검정색, 회색을 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부드러운 중간 톤을 만든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톤의 형성은 기포 제거할 때, 부식할 때 생기는 기포 제거.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궁금한 점. 혹시 자기가 다르게 썼는데 이건 안 되나요? 질문. 어떻게 축 처진 배추 마냥 이렇게 있지 마시고 다음부터 습기 제거제를 갖다 놓으셔야 될 것 같아. 다들 막 그냥 푹 쳐뒀어. 질문이 있을 법한데? 니은의 역할, 기포 제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수지 혹은 송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썼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나 백지 처리하셨나? 질문이 없을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5분 안에 끝내는 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로. 자, 유시민대 추상표현주의에 대응해서 등장한 파리 중심의 전위미술 사조. 이 사조에 관해서 이 사조 명칭은 누보네알리즘. 이전의 조각에 사용된 재료와 대비되는 이 사조의 재료의 특성 주로 뭘까요? 이전의 재료는 주로 자연재료. 누보네알리즘 재료는 그치, 뭐 일상용품, 뭐 산업재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의 전통 조각에서는 흙, 나무, 돌, 청동, 자연물이거나 단단한 재료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비된 누보네알리즘 재료는 일상적 오브제를 작품에 도입했고 산업 생산물을 그대로 작품으로 제시했고 그래서 작품의 재료에 담긴 의미는 현실로의 복귀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추구한 거고 이 점은 당시 구미화단을 지배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발로 태동된 거야. 추상미술의 현실도피성에 대한 반대지. 현실도피. 추상미술의 현실도피. 요거 좀 굵게 해볼까요? 추상미술의 현실도피에 대한 반대인 거지. 두 번째, 산업생산물을 그대로 제시한 거는 공업화 기계화된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자각이에요. 즉 현대 산업사의 메카닉한 부산물, 폐기물을 통해서 시대와 사회상을 신랄하게 파헤치려는 거다. 시대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배점기준표를 보면 누보네알리즘 대신에 신사실주의도 정답. 재료의 특성, 일상적 오브제이거나 혹은 소유물, 인간의 소유물. 산업 생산물 그대로 작품 제시, 혹은 폐품 혹은 산업 사회 폐기물. 다 정답.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질문? 네. 재료의 의미에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고 설명해요.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게 맞아요. 맞는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틀리진 않아요. 근데 현대 소비 사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팝아트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 그게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그 문장에서는 가장 골자가 뭐냐면 당 시대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술사 쪽으로 봤을 때 그 네오다다나 누보네알리즘 이후에 팝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흐름선상에 좀 틀리지도 않고 관점도 흘리진 않지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팝아트적 느낌이 좀 강하거든. 어쨌든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 골자는 뭐야? 골자, 누보네알리즘의 골자. 즉 우리가 재료에서 받는 골자, 바로 시대의식. 이해가죠? 현실로의 복귀. 여기에도 초점이 있는 거. 동물 맞게 처리하셔도 돼요. 또. 저도 같은 의미인데, 그 재료에 의해서 생활과 예술의 격차를 해소하는 총체적 미술이 생활과 예술의 격차를 해소했다는 것도 추상미술은 현실 도피라서 예술과 생활의 격리잖아요. 엘리트의식 사고, 천재의식.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부이니까 관점은 맞아요. 그래서 유사답안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현실로 복귀라고 간단하게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네. 새로운 자연관이 당시대의 그 자연관이죠. 왜냐하면 산업사회 때문에 급격하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막 발전하면서 막 이렇게 공업 생산품들이 범람하게 되고 그에 따른 폐기물, 폐품도 많이 등장했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자연이다라는 사고가 누보네알리즘과 네오다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질문 세 분을 하셨는데 세 분들의 주장은 맞는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관역 따지면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보고 요 문장으로 얼른 바꿔서 외울 수 있으면 바꾸고 난 습관적으로 내가 쓰는 말이 자꾸 이렇게 습관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 당시대로 복귀. (13번) 가는 원대 산수하고 나는 명대 산수한데, 원대 산수와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에 나작품 속한 합파. 나작품 속한 합파는 어떻게 되나요? 송강파 혹은 화정파라고 그래야 되죠. 자, 원대 합풍의 특징은 첫째, 주로 사인화가. 사인화가가 무슨 말이에요?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 문인화가라고 하면 됩니다. 둘째, 스스로 은이라는 고일, 최상을 삼고 방일,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는 것으로 삼았다. 어쨌든 좀 은일인 거지. 원대 그 화가들의 특징이. 세 번째, 탈속. 네 번째, 특이한 것이 수도가 회화의 중심지였어요. 다섯 번째, 복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원대회화는 주류와 지류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봐봐요. 여기가 북송, 여기 남송, 북송은 대표적인 화풍이 화북계열. 그렇죠? 남송은 대체로 남송 원체풍. 이렇게 되고 이제 원대가 이렇게 됩니다. 원대. 자, 그런데 원대는 그 다음에 명대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주류와 지류로 주로 나눠지는데, 원대 초기에는 이러이러하고, 원대 말기에는 이러이러하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말 사대가 하죠. 그러면 원말 사대가 이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파라고 그래요? 원대 무슨 파? 동거파라고 그러거든. 원대 동거파. 그렇다면 말기 때 주류는 요 앞에 있던 동거파가 주로 요 시절에 유행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원대 초기는 조맹부. 조맹부는 이성, 곽희, 주로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원대 초기에는 북송계열 화풍, 화북계열 산수가 유행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주류, 지류가 시대에 따라 달랐다는 뜻이에요. 다시 갑니다. 원대 초기의 주류는 뭐? 화북계열. 원대 말기 주류는 뭐? 동고계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야. 원대 화풍은. 이해 가죠? 자, 그래서 4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2가지만 외우세요. 두 가지 정도만 좀 쉽게 머릿속에 와닿는 거. 안 잊어버리고 쓸 수 있는 걸로만 외우세요.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지. 서술형이니까 그렇게 되고. 내년에 전공 논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그렇다면 결국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뒤돌아 볼 필요가 있어. 도대체 저 인간들이 왜 논술을 없앴을까? 없애려고 할까? 그치? 우리가 이제 역추적해 볼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겉으로 와닿는 거는 뭐냐면, 일단 채점하고 나서 말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정답을 공개할 수도 없고. 그죠? 여태까지 전공 채점이 전부 다 키워드였는데,
굳이 또 논술을 할 거 있냐? 교육학에서 논술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이유들이 작동했을 거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작용했겠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역시 우리는 키워드. 자, 우리끼리 말하는 키워드는 단순한 단어만이 아니라 뭐다? 구와 절 혹은 짧은 문장도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외우는 게 좋은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문제 나오면 4점짜리이기 때문에 뭐 8개 써 10개 써라 이렇게 안 나와. 결국은 요령껏 외우는 게 좋아요. 2개나 3개 정도 좀 편한 거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나작품 속한 화파 명칭은 송강파.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명조호파 시간이 지날수록 건실한 구도와 세부처리를 추구하지 않고 윤곽선만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감각적인 화풍을 그린다는 걸 튜브라고 규정하고 건전한 순수한 문인화를 추구했다는 거죠. 준법, 중시, 방작, 선호 이렇게 됩니다. 이거 붉은 글씨 돼 있죠? 그렇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조심스러운 게 또 직원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빨간색인데 학생들한테 지워버릴까? 확 지워버릴까 봐 빨간색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진하게 했는데 저거 안 지워졌죠? 여러분들 자료에. 그럼 됐어요. (14번) 서산마의 삼존불. 불상의 형식은 본존불 입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반가 사유상 보줄 등 보살 입상을 배치되어 석가볼, 미륵보살, 관음보살 구성된 삼존불 형식. 그냥 삼존불 형식 해도 돼요. 이렇게 문제가 물어보면 앞에 거 안 써도 불상의 형식을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일단 삼존불 형식이다 해도 돼. 또는 법화경을 근거로 석가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 맞고요. 문제가 불상의 형식을 서술하라고 하면 삼존불 형식이라고만 해도 점수 받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인은 오른손은 시무회, 왼손은 여원인. 시무회는 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다섯 손가락 세운 채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형태. 부처가 중생의 모든 두려움 없애고 위안 주는 거. 그 다음에 여원인은 부처가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준다. 왼손을 내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만든 모양.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네 손가락 다 이렇게 좀 구부리죠. 삼국시대는 이렇게 구부려요. 이렇게요. 이런 것이 또 특징이기도 했어요. 자, 백제불상은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 깊은 관련이 있다. 양식적 특징, 둥글고 넓적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 잔존한 곡선 등에서 한국적인 인간미, 둥근 맛, 강조한 맛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왜 읽어야 되는 강론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니까 요대로 많이 좀 읽어두시면 좋겠다. A형 이렇게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B형은 금방 더 끝나요. 네.